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파란만장한 제 인생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레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형부와 같이 살고 있는데 긴 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저 한 여자의 속풀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2살 차이가 나는 친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언니는 매사 차분하고 현명했으며 성격도 참 시원시원했었죠. 똑 부러지는 성격에 공부도 상당히 잘했고 얼굴도 예쁜 외모라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성격도 착해서 어릴 적부터 저를 살뜰히 챙겨준 언니가 제 우상이자 꿈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겨우 2살 차이밖에 안 되지만 어릴 적부터 언니는 제게 상당히 커다란 존재였던 것 같아 말을 잘 따르곤 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하던 언니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울에서 혼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혼자 나가서 자취하며 사는 언니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가는 언니를 동경하며 저도 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곧잘 성적이 잘 나왔고 그 덕분에 언니와는 다른 학교지만 나름 서울에 있는 괜찮은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신났었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언니와의 자취 생활과 대학 생활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철없는 딸년이라고 핀잔을 주셨지만 내심 서울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딸들을 보며 흐뭇해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니 이래저래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친구들도 여러 명 사귀게 되었고 술집도 처음 가보고 미팅도 하면서 너무 즐겁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 언니는 졸업을 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알아준다는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금의 형부를 만나게 되었네요. 언니보다는 2살 위였으니 저하고는 4살 차이가 나는 남자였고 언니와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며 내가 연희의 동생이야? 라고 말하던 게 정말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언니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형부와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여자 둘이 사는 집에 자꾸 찾아오는 게 불편했지만 너무나 좋은 성격에 항상 밝은 미소를 보여주던 형부였죠. 그리고 언니와 같이 어울리며 놀다 보니 언젠가부터 저도 서서히 편해지더라고요. 2사람은 항상 저를 같이 챙겨주었고 식사나 영화 그리고 술을 마실 때도 함께 했어요. 언젠가부터 그게 너무 좋았고 일상이 된 듯이 같이 노는 게 편해졌습니다. 저와 형부는 아는 오빠 동생같이 아주 편한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처음 겪어보는 재밌는 일상들을 만끽하였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 만큼 충격적인 일이 생겨버렸죠.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언니와 제가 사는 자취방에 오셔서 반찬이며 이것저것 가져다 주시고 시골집으로 내려가시다 차가 반파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자들끼리 사는 집이 이게 뭐냐며 투덜거리셨던 엄마와 애들한테 잔소리 그만하라는 아빠.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셨어요. 부모님 2분 다 그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너무나도 슬픈 그 현실을 어린 나이에 모두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형부는 장례식장에서 언니의 남자친구라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를 하였고 저희 부모님의 마지막 장지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목 놓아 울다가 너무 힘들어 지치면 형부가 달래주었고 무엇이라도 먹으라며 밖에서 죽까지 사와서 저희들을 챙겨줬었죠. 형부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때부터 많이 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니 저희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겨우겨우 버티면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저에게도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제 전 남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부와 언니에게 많이 위로받고 기대면서 살았지만 그걸로 제 마음이 채워지기에는 부족했었나 봐요. 자상하게 다가와서 제 말을 잘 들어주던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제 삶을 기대고 많이 의지하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외박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게 되었고 안 그러던 제가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언니와 형부에게 혼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그 나이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지금 제 인생 누구보다 소중한 제 딸아이가 없길 바란다는 뜻이 아니고 전 남편만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남자를 많이 의지했고 사랑했었기에 미래가 행복할 거라 꿈꾸고 아이를 낳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정에 없었던 결혼을 급하게 하기로 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언니와 형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정신이 있는 거냐며 많이 혼났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해줬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저를 많이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뱃속에 제 아이가 있었기에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고 결국 제 의견을 따라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부터 참 쉽지 않더군요. 그날부터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상견례 자리에 나와주었고 어른은 없냐며 대놓고 무시하던 시댁. 그리고 그런 경험을 처음 하면서 괜찮은 척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댁의 비위를 맞춰 주던 형부. 매사에 정확하고 똑부러지던 제 언니도 저를 위해 성격 죽이고 이리저리 무사히 상견례를 끝마쳤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어린 나이에 목돈이 없었기에 시댁에서 마련해주신 15평 남짓되는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꾸던 결혼생활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항상 저를 착하게 대해주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뒤 마치 다른 사람처럼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잦은 음주와 외박 그리고 저에게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벌어지는 실수라 생각되어 넘어갔지만 그게 점점 도를 넘어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몹쓸 짓까지 하더군요. 부모가 없어 네가 개념이 없다며 욕을 하고 언니와 형부까지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서름에 복받쳐서 아이를 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언니와 형부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강행했던 이 결혼. 지금 제가 이런 대접을 받고 힘들게 산다는 사실을 안다면 언니와 형부가 너무 슬퍼할 걸 잘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언니와 형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많이 힘들고 지친 마음이었지만 누구보다 그 둘의 결혼을 축복했기에 밝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불행한 일상이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만행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술집 다니는 여자와 외도를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믿고 결혼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현실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사람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하고 나가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이렇게 조그마한 딸아이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으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을 텐데는 슬픔에 잠겼죠. 그러다 힘들어 지쳐 딸아이를 데리고 언니를 보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무런 일 없다는 듯 언니와 식사를 했고 평소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니와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형부가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왔고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섰습니다. 언니네 오게 되면 딸아이 선물도 챙겨서 들어오게 미리 얘기 좀 하라고 하는 형부. 이렇게 정감 있는 인사를 해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밀쳐져서 넘어지다 찢어졌던 부분을 건드렸고 저도 모르게 비명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형부는 깜짝 놀라서 뭐냐고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봤죠.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눈을 못 마주치고 있는데 걱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서름에 복받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감지한 건지 형부는 제 몸을 계속 살폈고 눈에 띌 만큼 표정이 급격히 경직되면서 변해갔습니다. 형부는 남편 놈이 이런 거냐고 솔직히 말해보라며 저를 다 그쳤고 저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지만 하염없이 나오는 눈물이 제 말이 거짓이라고 저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었죠. 결국 그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고 형부는 화를 내면서 그 늦은 시간 저를 이끌고 저희 집을 찾아갔습니다. 술을 좀 했는지 소파에 누워서 뒹굴고 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냐고 어떻게 여자한테 그럴 수 있냐며 계속 욕을 했죠. 남편은 그러다 넘어지면서 가구에 부딪혔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부는 그때부터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잠시 숨을 고르더라고요. 일단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 형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처제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을 아이 아니라고. 제발 잘 좀 대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실수해서 다쳤으니 속 풀릴 때까지 자신을 때리라고 하더군요. 제발 부탁을 한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런 형부와 울고 있는 저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 이상의 온갖 욕설을 뱉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일단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절대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남편 때문에 형부는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부가 절대 말해주지 않아 그 후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은 뒤로 저는 확실히 남편과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이도 저도 갈 곳이 없던 저와 딸아이에게 언니와 형부는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염치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저는 결국 언니와 형부와 같이 살게 되었고 차근차근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를 했고 이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혼 과정이 생각보다 참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던 형부는 저에게 걱정 말라며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제게는 그때 형부와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예전 처음 형부를 만났을 때처럼 저와 언니, 그리고 형부, 거기에 제 딸아이까지 나름 행복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주 어려서 그간의 일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냥 이 상황이 당연한 일상인 듯 해맑게 커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었죠. 이때쯤 아이가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고 저도 작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살려 작은 디자인 업체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기에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는 딱 알맞은 직장이었거든요. 급여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빨리 목돈을 모아서 이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 일 악물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몰래 아르바이트 짬짬이 해가면서 아이도 챙기고 일도 병행하는 그런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시련들이 몇 번씩이나 이어졌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디자인 회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회사에 있어야 할 형부가 잔뜩 어지럽혀진 집안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맛있던 소주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형부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식탁 위에 올려진 이혼 서류를 발견했고 그 서류에는 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형부가 하는 말이 언니와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언니는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계속 형부에게 물었지만 형부는 그냥 이혼할 거니 그렇게 알라고만 얘기했고 다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렇게 끝났고 바로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무슨 일인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언니를 다독였습니다. 언니와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미안하고 몹쓸 짓인 걸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똑순이 언니가 형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뭐라고 욕도 나오기 전에 언니의 뺨부터 때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형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잘못 들은 거 맞다고 말하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 언니는 그저 미안하답니다. 저를 끝까지 챙겨주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떠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희들을 위해 잘해준 우리 형부가 너무 불쌍해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내 언니도 아니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너 대신 형부를 끝까지 지켜줄 거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프게 이혼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언니가 제 전남편처럼 인간 같지도 않는 짓을 저지르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말없이 형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었어요. 저도 딸아이와 함께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저 위로를 해줄 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형부는 며칠 동안 출근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걸 보다 보니 저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 대신 집안일을 더욱더 살뜰히 챙겼고 가사, 육아,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것보다 형부의 충격이 더 걱정되어 힘들다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1억 원이 수표로 들어있었어요. 그러며 하는 말이 같이 아파트 들어가려고 모아두었던 돈인데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자기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속 있기 불편하지 않겠냐고. 어차피 끝까지 저랑 제 아이 데리고 가려고 했었기에 그 몫을 나누어 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힘든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나서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형부를 꼭 안아주며 내가 같이 지켜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당분간 곁에 있게 해달라고. 형부가 정신 차리면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 이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부도 감정이 복받쳤는지 목 놓아 울었고 알겠다면서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저희 딸아이 형부까지 비록 임시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부는 바랄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언니와 조용히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을 상처받게 만드는지 언니가 너무 미웠고 형부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부모님의 사고 그리고 혼전 임신과 이혼 또 믿었던 언니의 충격적인 배신까지 무려 3가지나 되는 큰일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형부는 이혼을 한 뒤로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많이 의지를 해가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니가 떠난 충격을 온전히 떨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슬픔이 어느 정도 가셨을 무렵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나간다고 형부에게 말했죠. 어느 정도 일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제가 살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더니 여기가 너희 집인데 어딜 가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어딜 나가냐고요. 끝까지 서로 의지하자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형부를 위해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 완강히 거절했지만 이런저런 실랑이 끝에 형부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형부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든 이상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지만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 살고 있는 곳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늘 본인보다 저를 신경 썼어요. 아이 유치원 행사에도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아빠처럼 참여해주고요. 남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상한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조차도 나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형부와 떨어져 이곳에서 떠나야 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현재에 충실해서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길다면 긴 시간에 많은 일들을 모두 담아 보려다 보니 많이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남자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기묘한 것 같습니다. 저는 32년 살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인연이라는 건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모는 누구에게도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서 연애는 수없이 해봤지만 드라마에서도 볼 법한 그런 특별한 연애는 단 한 번도 못 해봤죠. 그런데 군대에서 만났던 여군 상사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고 그 여자와의 충격적인 일까지 정말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네요. 자세한 얘기들은 누군지 특정될 수 있어 생략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전역을 한 지 겨우 3년이 되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군대를 나이가 꽉 차서 다녀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근무했던 보직 특성상 수많은 여군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하부대의 군장비들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만큼 수많은 장교들과 부사관 병사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렇게 많은 여군들을 봐왔음에도 어느 날 보게 된 여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 있다 보면 정말 모든 여자가 다 예뻐 보이는 신기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군 상사를 마주치는 순간 다른 여군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모가 훌륭했었죠. 오죽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군은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도 여배우를 닮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소문은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어딜 파견 가더라도 다들 알 만큼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얼굴이라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주기적으로 업무를 위해서 마주치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순수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 여군은 좀 많이 밝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비를 싣기 위해 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창문을 내리더니 밤꽃 냄새를 맡으면서 이 냄새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흔히 아는 밤꽃 냄새는 그 냄새와도 비슷했기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깜짝 놀래며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알면서 뭘 모르는 척 하냐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축구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마주쳤는데 땀에 젖은 모습을 보더니 야, 너 좀 달라 보인다 라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예쁜 미모에 저를 건들다 보니 심장이 엄청 떨렸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에피소드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여군이 밝힌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얘기는 유언비어일 수도 있으니 흘려들은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란 속담이 절로 들더군요. 그런 미모의 여군과 군대 내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고백을 한다거나 그런 건 꿈꿀 수도 없었죠. 그런 미모를 갖고 있는데
누가 감히 놔두겠나요? 당연히 그 여공부는 장교분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결코 넘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가리를 해가면서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를 짝사랑하다 보니 남들과는 달리 국방부 시계도 엄청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는 그동안 허비했던 시간이 컸던 만큼 하루라도 자리를 잡고 싶었기에 곧바로 수많은 면접을 받고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바쁜 생활을 지내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32살이 되었죠. 전역하고 이 나이 먹도록 일에 매진하느라 제대로 된 애인도 없었는데 이제 슬슬 아저씨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되어 오다 보니 이제는 슬슬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제가 그렇게 꿈꿔오고 짝사랑했던 여군 상사를 3년 만에 다시금 마주치게 되어서 너무 신기했었고 이게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게 된 건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천안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서울로 지역 이동 발령이 났습니다. 좌천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하게 돼서 내려진 발령이라 제게는 엄청 좋은 기회였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괜찮은 원룸이 있더라고요. 주변 분위기도 괜찮고 이웃들도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룸을 계약하고 들어가서 지내던 중 며칠 후에 윗집이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위치가 좋은 원룸이라 오래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편의점에 뭘 사러 가는 길에 이사하는 모습을 언뜻 보았습니다. 저보다는 좀 어린 나이로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딱 달라붙는 짧은 옷을 입은 게 눈에 띄었죠.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마음이 좀 동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얼굴도 제 스타일이었고 유독 짧은 복장에서 드러나는 몸매도 좋았거든요. 그냥 나오는 몸이 아니라 관리해야 나오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윗집이 이사오고 그날로부터 며칠 뒤의 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윗집에서 시끌벅적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여럿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새벽까지 무언가 쿵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단순히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뭐랄까 복합적인 소리였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을 때부터 민폐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그냥 집들이 와서 시끄러운가 보다 하고서 그냥 넘겼었죠. 저보다 나이도 어린 여자가 친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데 방해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주 한 번씩은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 혼자다는 여자인데 애인이랑 노는 건지 사랑을 나누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외로운데 부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죠. 그때부터는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 들게 매번 이러는 거면 그것도 민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점점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간단히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서 마트로 갔습니다. 장을 보던 저는 스쳐 지나가던 여자를 보면서 예쁘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래서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짝사랑했던 여군 상사였던 거죠. 사복을 입은 모습은 처음 봤던지라 너무 떨렸고 심장이 두근대서 얼어 있었습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녀도 저를 봐서 눈이 마주치게 됐죠. 그렇게 그녀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뛰어왔습니다. 단번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모자라 볼 뻔했다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엄청 반갑다고 하더군요. 저는 창피하게도 너무 떨려서 말을 얼버무리며 반갑다고 했죠. 그녀는 이게 무슨 우연이냐면서 같이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고 저희는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고 그 여군 상사는 1년 전쯤 전역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군대에서 하던 주특기 관련 분야로 취직을 해서 지내고 있다고 했고
이 동네에는 취직을 하게 되면서부터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전역을 했는지 물었고 그냥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다면서 웃더라고요. 뭔가 웃음이 어색하길래 석연치는 않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사실 무슨 이유가 됐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또다시 심장이 두근대더라고요. 군대에서 군복 입은 모습만 봤을 때도 예뻤지만 사복을 입으니 훨씬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군대에 계실 때 남자친구랑은 지금도 잘 만나고 있냐고 물었더니 진지하게 만난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나다 금방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은 솔로로 지낸 지도 꽤 됐다면서 외롭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주 신중하게 그녀를 만나기 위해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항상 남자들이 줄을 서는 여자였기에 남들처럼 평범해선 승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매주 한 번씩 만나면서 서로 점점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담스러워서 멀어질까봐 저는 최대한 제가 좋아한다는 감정을 숨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불쑥불쑥 행동이 먼저 앞서는지 누가 봐도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바보같이 티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처음 재회를 한 지도 한 달이 되어갈 무렵 술 한 잔을 같이 했죠. 그녀는 술에 조금 취했는지 제게 대뜸 그러더라고요. 너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냐며 왜 고백을 안 하냐고 했습니다. 청순한 미모와는 달리 여군 출신답게 정말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그런 모습 또한 이미 제 눈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네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냐며 무심하게 얘기를 했더니 술에 취했는지 다짜고짜 팔짱을 끼면서 저한테 관심 있는 거 맞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용기를 내야겠다 싶어서 술을 마시다 진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부터 나도 좋아했다며 그땐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아서 고백을 참았다고 했죠. 그런데 전역하고 나서 진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걸 보면 우리 인연은 정말 필연인 것 같다고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난으로 관심 있다고 한 줄 알았던 그녀는 진짜로 제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그때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죠. 군대에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연예인처럼 바라보던 여자가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다고 하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자연스럽게 함께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한 잔 더 마시자고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또 다시 윗집에 층간소음이 시작되더군요. 여자친구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깜짝 놀랐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때가 자정이었음에도 시끄러워서 저는 뭔가 여자친구 앞에서 굽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내가 올라가서 해결하고 온다고 했더니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무슨 깡이었는지 술도 많이 마셨겠다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윗집으로 도착해서 벨을 눌렀습니다. 한 번 눌러도 반응이 없기에 몇 번이나 누르니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엄청 얇고 긴 티셔츠만 대충 걸쳐 입고 급하게 나온 모습이 생생하네요. 그걸 보고 저는 남자랑 있다가 급히 옷을 입고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며칠 소음에 시달려서인지 자제할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무슨 짓을 하기에 매일 밤 시끄럽게 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짜증을 내면서 그것 때문에 이 시간에 올라왔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양심도 없는 건지 너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던 여자친구가 앞으로 나오면서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그렇게 뻔뻔하냐고 화를 냈죠. 근데 참 웃긴 게 윗집 여자는 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나서 갑자기 엄청나게 친절해지더군요. 갑자기 돌변하는 태도를 보고 이 여자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는 조심한다는 사과를 받고 저희는 다시 집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해프닝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시금 술을 한 잔 마시며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고 점점 더 사랑에 빠져갔습니다. 군대 시절에도 느꼈지만 확실히 내숭이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성격이었고 저희는 밤새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여자친구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렇게 저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났고 짐을 하나씩 옮겨오더니 거의 동거를 하다시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뭔가 생뚱맞게도 제 여자친구는 윗집 여자와 갑자기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둘이서 쇼핑도 가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한다던지 말이죠. 그때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친하게 지내게 된 것도 이상했고 그런 여자와 가까이 지낼 때부터 둘의 만남을 말려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되고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친하게 된 거냐고 물었죠. 예전에 층간소음으로 따지러 갔을 때 제 여자친구 얼굴을 보고 친해지고 싶었답니다. 제가 없을 때 윗집 여자가 먼저 저희 집으로 와서 다시 한번 사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가고 그러면서 점점 친해졌다네요. 여자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독특한 사람이 있다더군요. 그때는 그냥 그런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여자친구의 행동에는 문제들이 들어갔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에 취해서 연락이 안 되는 일이 생겨났고 행복했던 저희 만남에도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도 제가 너무 사랑했던 마음이 컸던지라 최대한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친하게 지내봤자 조만간 다시 제자리를 찾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당직 같은 시스템으로 밤새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했었기에 한 달에 4번 정도 회사에서 밤새 근무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당직이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자친구에게 알렸고 여자친구는 알겠다며 피곤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감기 기운이 돌았는지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근 중인 후배에게 부탁을 해서 당직을 바꾸게 되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길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기에 여자친구가 자다가 깰까봐 연락은 생략하고 들어갔죠.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저는 감기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에는 24시간을 하던 약국이 없었기에 상비약이라도 사자는 마음으로 동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술 마시는데 약을 먹어도 괜찮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술을 사지 않는데 갑자기 웬 술이요? 라고 묻자 아까 여자친구분이 자주 어울리는 여자분이란 남자친구분들 여러 명이 와서 술을 사가서 물어봤답니다. 계산해주시는 분은 편의점 점주분이셔서 저와 여자친구를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싶었고 재차 물었습니다. 혹시 술을 언제쯤 사갔냐고 물어보니 저녁 7시쯤 안 돼서 엄청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여자친구가 피곤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했던 시간쯤이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그때부터 뭔가 거짓말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죠. 집으로 향하는데 설마 우리 집에서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부터 온갖 상상이 들더군요.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던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미친 듯이 뛰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일찍 잔다고 했던 제 여자친구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수십 차례를 연달아 하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얘가 뭔 짓거리를 하길래 어딜 가서 연락을 안 받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득 윗집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자주 있던 여자분이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집히는 여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용히 있으니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에서 항상 들려왔던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반쯤 맛이 가서 눈이 돌아갔죠. 앞뒤 가릴 거 없이 당장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눌러봤자 문을 열어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로 가서 저는 윗집 층호수를 말하면서 그 집 차가 지금 제 차를 막고 있다고 인터폰으로 말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 여자는 인터폰으로 지금 내려간다고 대답을 했고 저는 얼른 뛰어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숨죽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더니 그 여자는 엄청나게 깜짝 놀라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언니 지금 잠들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여자친구 데리고 가겠다고 문틈 사이로 살짝 보니 신발장에 남자 신발 여자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해줬었던 제 여자친구의 신발도 함께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현관문을 벌컥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자의 옆으로 아주 건장한 남자가 오더니 무슨 일이냐며 저를 막아서더군요. 그래서 이성을 잃은 저는 바로 욕을 하면서 문을 열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안에서 문을 발로 차버리는 바람에 저는 넘어지고 말았고 다급히 현관문을 잠궈버리더군요. 순간적으로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너무 허탈했고 엄청나게 열이 받아서 앞뒤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밖에서 문을 있는 힘껏 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쳤지만 절대로 열지를 않더군요. 문득 저를 돌아보니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분명히 여자친구가 안에 있는데 저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절대 핑계 따위 필요 없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포기한다는 마음을 안고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단 한 명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소주 3병을 원샷으로 마셨습니다. 정말 손이 떨리고 배신감이 너무나도 커서 눈물만 미친 듯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물이 없는 편이었기에 눈물이 없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사랑하려고 했던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눈물만 나더군요.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나니 현관 비밀번호가 눌러지더니 여자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보자마자 욕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오냐고 했죠. 너무 당황해서 그런데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하냐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놀러와서 다 같이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여자친구는 취한 나머지 잠들어 있어서 이 상황을 몰랐다고 하더군요.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너무 피곤했고 술도 많이 마셔서 전혀 못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따위 핑계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술도 마셔서 점점 취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둘이서 같이 있다가는 큰 사고를 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있던 여자친구를 힘으로 밀쳐내고 문을 잠궈버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장문의 문자가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도대체 무슨 상상을 펼쳐서 자신한테 그러냐며 억울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솔직히 걱정할까봐 거짓말한 건 미안한데 진짜 아는 친구들이 놀러와서 윗집 언니랑 같이 술 한잔 마신 건데 뭐가 그렇게 열받는 일이냐고 합니다. 정말 제가 엉뚱한 상상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모든 정황상 의심이 거둬지지가 않는데 믿어야 하나요? 제발 용서해달라며 일주일째 연락이 오는데 답장 한 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냥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네요. 군대에서부터 사랑했던 여자를 우연히 만나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제가 평생 함께할 여자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원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저 혼자서만 소갈이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에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 모조리 박살나게 만든 이야기 털어놓을게요. 제 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20살이셨고 아버지가 21살 때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그때 당시 밤낮으로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던 시기여서 저를 의도적으로 낳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저를 임신하셨고 저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보다는 사실 할머니를 부모님처럼 모시며 커왔었고, 제게는 누구보다도 부모님 두 분의 사랑이 애틋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저와 놀아주셨지만 무뚝뚝한 아버지와는 일반적인 가정에 비하면 조금은 더 어색한 사이였죠. 게다가 부모님과 제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다 보니 학창시절에 어딜 가서 제 나이 듣고 부모님 나이 들으면 다들 놀라워하시곤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젊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런 비극의 시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연치 않게 아는 분의 소개로 배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한번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렸고 길게는 반년 이상 바다에 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들어와봤자 보통 짧게는 2주 안팎으로 머물렀고 길게 있어봤자 2달 정도만 쉬다가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람은 익숙함이 무섭다더니 계속해서 하다 보니 힘든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생활을 극복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타는 배 안에서의 직급도 차츰 올라갔고 연봉도 대기업 연봉 부럽지 않게 벌어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기에 가끔씩 육지로 내려와도 연애할 생각도 크게 나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다 보니 제 나이대 친구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그게 마냥 좋았죠. 아무쪼록 월세를 내면서 살 바에는 돈을 꼬박꼬박 모으자고 생각해서 적금을 넣었고 나머지 남는 돈은 부모님께서 사시는데 보태어 쓰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제 나이도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도 힘들고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여자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일은 눈 감고도 할 정도로 익숙해져 갔고 모아놓은 돈만 많이 쌓여가다 보니 그때부터는 많이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통해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육지로 들어올 때마다 소개팅을 받았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다름 아닌 제 직업이었습니다. 항상 데이트를 즐겁게 하다가도 제가 일하는 방식을 들으면 하나같이 여자들은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절대 아니죠. 한번 육지로 와봤자 길어야 2달만 머무르다 헤어지고 바다로 나가면 길게는 반년 이상을 보내다 오는데 어찌 보면 기약 없이 이런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죠. 심지어 군대는 2년 정도만 기다리면 차라리 끝이 있었지만 저는 제 직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이 나지 않는 거였기에 그렇게 기겁하는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번 소개팅에 실패를 하다 보니 아버지께서 보다 못했는지 갑자기 제게 소개를 받아보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지인분 딸인데 아주 참하고 마음씨도 예뻐서 연락처를 물어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넙죽 소개를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여자는 아버지의 말대로 외모도 참했고 성격도 좋았기에 저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개받던 여자들과는 달리 이 여자와는 꼭 연애를 하고 싶다란 생각이 컸었죠. 그래서 무식하고 이상해 보일 건 알았지만 제 통장부터 깠습니다. 저는 직업이 남들과는 달라서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제 가족 다 먹여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갑자기 웃으시더라고요. 비웃는 게 아니라 첫 만남의 통장을 보여주는 제 모습에 갑자기 너무 귀엽고 웃겨서 웃었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린라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다로 나가고 육지에 머무르는 그런 기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알아줬는지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는 너무 다른 교제 방식에 미안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참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이기적인 걸 알았기에 제 모든 진심을 다해서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1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저는 아내에게 프러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못난 저 때문에 이렇게 제약적인 만남을 해주는 것도 미안한데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가댁은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장모님이셨죠. 그리고 제 아내는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방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집까지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자고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예상대로 아내는 쉽사리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지 않고 만나서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바다로 한번 나가면 너무 오랫동안 못 보는 게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생 그럴 걸 생각을 하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연애를 하면 내가 육지로 나와서도 우리는 약속 시간을 정해서 서로 만나고 또다시 집으로 헤어지고 하는 거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했습니다. 함께 같이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계속 붙어 있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죠. 그리고 제 진심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출퇴근하느라 고생하는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닮은 아기를 낳아서 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다고요. 그러자 아내는 고민 끝에 결국 제 프러포즈를 수락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서 양가 어른분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마쳤고 다음에 육지로 돌아왔을 때 결혼하기로 날짜까지 정하게 됐죠.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제가 신혼 준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아내는 제 어머니와 같이 대부분의 결혼식 준비를 함께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친엄마 친딸처럼 친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쓸쓸히 지낼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참 감사하게도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게 되었죠. 저는 바다에 나가 있었고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신이 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실컷 자랑을 했고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풀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열심히 돈 벌자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뱃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 아내는 세상 누구보다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됐죠. 정말 어릴 적부터 꿈꾸던 가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눈물나게 행복했고 제 인생에 아내와 딸만 있으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생겼는데 분가를 하는 게 좋을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처럼 혼자 지냈으면 무섭고 외로웠을 것 같다며
부모님과 지내는 게 지금은 생각보다 좋다고 만족해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내가 참 예쁘고 일도 잘해서 너무 사랑스럽다고 칭찬 일색이셨고 같이 지내면서 손주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급히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그때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다른 생각들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비참한 비극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시 일을 쉬었고 저는 다시 저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집에는 제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딸아이만 있었죠. 어머니를 잃게 됐지만 아버지는 생각보다 괜찮으셨고 제 아내는 우울 증세가 올 정도로 많이 슬퍼했습니다. 친엄마처럼 따르고 지냈었기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걱정되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했고 아내는 걱정 말라며 괜찮게 지낸다며 시아버지 또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아내의 우울 증세가 나아지고 있구나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어머니가 떠나가신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다시 바다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는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도 첫 아이를 가졌을 때처럼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가 저희 슬프게 지내지 말라고 선물로 아이를 보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또 빠르게 흘러갔고 제 아내는 둘째로 산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 2명의 자식들을 위해선 못할 게 없었으니까요. 이 세 사람을 제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육지에 머무를 때를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첫째 손녀를 낳았을 때는 보여주신 적 없던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셔서 뭔가 이상했죠. 손녀 때는 그냥 좀 시큰둥하시던 분이 둘째는 너무 사랑스럽게 대하시기에 저는 단순히 딸이 아니라 사내 아이라서 저렇게 좋아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충격적인 순간의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바람에 저희는 예정보다 일찍 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미리 연락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그때 시간은 한창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고 반가워할 아내를 상상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반가워하면서 뛰쳐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안방에서 조용한 인기척만 들리더군요. 아, 설마 아내가 딴 남자와 불륜짓을 하는 건가 난 생각에 극도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안고 그대로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 들어가서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불길한 제 예감은 적중했고 제 예상대로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진짜 상상조차 못한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였구나 생각만 했지 제 아내와 함께 있었던 상대가 제 아버지일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방문을 여니 아버지와 아내는 다급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정말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생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면 주저앉는지를 말이죠. 멍하니 넋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아버지라는 가면을 쓴 그 인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제 아내는 옆으로 다가와서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그때 기분은 너무 불쾌해서 목소리조차 듣기가 싫더라고요. 제 옆에서 울면서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우울해서 매일같이 너무 슬펐다고. 근데 제가 옆에 없으니까 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심해졌답니다. 그렇게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아내는 시아버지와 매일같이 술을 마시게 됐고 어느덧 술 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가 됐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잘못된 건 알고 있었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봤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수습이 되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였다고 하더군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을 유독 특별하게 아끼던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앞뒤 가릴 거 없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내 아이 맞냐고 하니까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대답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내는 미안하다며 울기만 하더라고요. 니네가 짐승이지 진정 사람이냐며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그딴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정말 크게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나 생각했고 그 충격은 절대로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정신을 잃어서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시고 모든 연락을 끊고 있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어떻게 해야 하나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렇다고 배운 게 이것밖인데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가 몰래 만나던 남자가 무려 제 친아버지입니다. 사실 지금도 아버지라고 적지만 그런 관계라는 게 역겨울 뿐입니다. 아무튼 아버지라는 그 인간은 그날 집 밖으로 나가고 주랭랑을 쳤는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죠. 결국에 며칠 동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역겨운 마음에 차마 돌아가기 싫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내는 순식간에 달려와서 제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시아버지와 그러한 사실들이 동네방네 밝혀지면 자신은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 당장은 그냥 대충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말만 용서를 한다고 한 거지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아무튼 이제는 제 아들인지 알았던 그 아이는 아들인지 형제인지 알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개족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괜찮은 척 해가면서 억지로 테이프질을 한다고 이게 메워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심각할 정도로 의처증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아내와 연락이 안 되면 극도로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일상이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때의 역겨운 상상들이 떠오르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끝내 저는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죠. 병명은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까지 겹쳐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제가 애착심을 갖고 일하던 배실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배실을 그만두고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관련 업종의 직업에 취직했고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족한 월급을 받으면서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을 유지하는 게 싫어서 퇴근하면 항상 술을 취할 때까지 마셔댔죠. 그런 관계를 지속해오다 보니 결국 아내도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데리고 살기로 했고, 저는 너무 괘씸한 아내에게 양육비는 1년치만 주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였던 그 인간은 혹시나 아내한테 찾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 몰래 아내를 뒷따라 다녀보기도 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인간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슬플 것 같지도 않고 평생 보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알고 보니 제 아내였던 사람은 아이들 키우느라 일을 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조금은 신경은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생각했던 가정이 무참히 끝나버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 아버지란 인간과 함께 했었던 아내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텐데 섣불리 판단하는 게 절대로 안 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결정할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